지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만 부르기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위기만 오면 달러가 최후의 피난처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똑똑해졌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가 얹힌 자산이라는 걸 실제 사건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는 순간 현금이 곧 안전이라는 공식은 깨집니다. 그때 선택지는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국경을 넘고 제재를 넘어 마지막까지 남는 실물 자산, 결국 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금의 상승은 단순히 불안해서 오른다 수준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구조 변화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때 중앙은행과 큰 자금은 금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배제돼도 가치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위기 때 금을 쌓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체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금이 많이 올랐잖아. 이제 끝 아니야? 요즘 변동성이 커졌어. 꺾이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지금의 금을 이해하려면 하루 이틀의 가격이 아니라 사이클로 봐야 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분기 실적에 따라 급변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를 땐 오래 오르고 쉬어갈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 한가운데서 나오는 조정은 오히려 정상입니다. 문제는 조정이 아니라 그 조정을 추세 붕괴로 착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실물 가격이 똑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종이금과 실물금의 괴리입니다. 증거금 이슈, 포지션 청산, 달러 강세 공포가 겹치면 선물은 급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실물은 다릅니다. 중앙은행과 장기 자금은 오히려 그런 흔들림을 매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실물 수요가 받쳐주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금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악재가 나온 거냐? 그런데 실제로는 악재라기보다 기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흔들림이 더 큽니다. 특히 금은 달러와 금리, 그리고 시장 심리가 동시에 얽혀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과장되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조정이 공포가 아니라 가격이 숨 고르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달러입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금이라도 다른 통화를 쓰는 사람에게는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수요가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금이 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면서 수요가 붙고 가격이 강해집니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달러와 금은 반대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정확히는 실질 금리, 즉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값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자도 없는 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질 금리가 내려가거나 마이너스로 가면 현금의 구매력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 저장 수단을 찾습니다. 그때 금이 강해집니다. 결국 금의 큰 방향은 실질 금리의 흐름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작년에 금이 강하게 올랐고 시장은 올해 들어 생각보다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깔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통화, 완화 기대가 붙으면 달러는 약해지고 금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든 정치 이벤트든 인사 변수든 발언 한마디든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기대가 이동하면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금은 눌립니다. 핵심은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 기대가 먼저 바뀐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늘 기대의 이동을 먼저 반영합니다. 또 하나,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있습니다. 레버리지입니다. 금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높고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리면 작은 뉴스에도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이때 가격이 과하게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실물 수급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실물 시장은 조용히 버티고 큰 손은 천천히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급락 화살표 실물은 덜 반응 화살표 시간이 지나며 다시 회복이라는 패턴이 반복되곤 합니다. 요즘 금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금값이 빠졌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왜 실물금은 생각만큼 안 내려가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야말로 지금 금시장의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신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최근 금시장은 종이금과 실물금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선물 가격이 왜 급하게 흔들리느냐부터 봐야 합니다.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높고 증거금 제도에 의해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달러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금리 기대가 바뀌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자체보다 포지션 청산이 더 큰 속도로 발생합니다. 특히 한 방향으로 포지션이 몰려 있을 때는 작은 변동이 연쇄 청산을 부르고 그 결과 선물 가격은 실제 수급보다 더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차트만 보면 큰 하락처럼 보이지만 그 하락이 곧바로 실물 수요 붕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반면 실물 시장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실물금은 중앙은행, 장기 자금, 그리고 실제로 금을 확보해야 하는 수요자들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단기 변동에 반응하기보다 확보를 우선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제재 리스크, 통화 신뢰 문제가 부각될수록 중앙은행과 일부 기관들은 실물을 선호합니다. 실물은 누가 발행한 채권도 아니고 결제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흔들려도 실물 수급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급 측면이 실물 가격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금은 가격이 오른다고 내일 당장 생산량이 늘지 않습니다. 탐사, 인허가, 인프라 구축, 채굴, 정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계획된 생산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즉, 당장 시장에 풀릴 금의 양이 빡빡한 상태에서 실물 수요가 조금만 강해져도 실물 프리미엄이 붙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물 가격이 조정받아도 실물 가격은 덜 내려가거나 지역 내 유통 경로에 따라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괴리는 어떻게 끝날까요? 시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선물이 급락할 때는 공포가 커지고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물 가격이 버틴 만큼 선물 가격이 다시 실물의 레벨을 따라 회복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금의 진짜 수급은 실물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단기 심리와 레버리지로 흔들리지만 실물은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필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 가격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결국 수요가 늘었느냐가 아니라 공급이 따라올 수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금값이 오르면 그럼 더 캐면 되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은 그렇게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금은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즉시 늘지 않는 대표적인 시간이 걸리는 자원입니다. 금광 개발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길게 갑니다. 먼저 탐사부터 해야 합니다. 어디에 금인치슨 탓을 아듬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엔 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붙습니다. 환경 규제, 지역 사회 협의, 인프라 구축이 이어지고 실제 채굴과 정제 설비까지 들어가면 최소 수년이 아니라 보통 10년 안팎의 시차가 생깁니다. 즉, 오늘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1년에서 2년 안에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은 비싸졌는데 금은 더 나오지 않는다. 는 구간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2011년 전후로 금이 강세를 보인 뒤 장기간 조정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금광 기업들이 무엇을 했느냐? 투자를 줄였습니다. 탐사를 줄이고 신규 프로젝트를 미루고 비용을 깎았습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그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자원시장은 항상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투자 축소는 즉시 공급 감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몇 년이 지나고 수요가 살아나는 순간에 공급 공백으로 폭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물 공급 타이트는 결국 과거 투자 축소의 후폭풍이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새롭게 투자를 늘린다 해도 빨리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짜여진 개발 타임라인이 있고 가장 빠른 신규 공급이 의미 있게 붙는 시점이 2029년부터 2030년대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늘기 어렵고 그 결과 실물 시장은 작은 수요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흔들려도 실물은 버티고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급 문제를 더 압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캐일 수 있는 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표현은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규로 발견되는 대형 광산이 줄고 채굴 난이도는 올라가고 비용은 증가하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즉,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돈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금이 단순한 경기 민감 자산이 아니라 희소성 프리미엄을 가진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공급, 선물과 실물의 괴리, 그리고 금광 개발의 시간 지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꿰는 더 큰 축이 있습니다. 바로 금 대 달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금 대 화폐의 관계입니다. 금이 오르는 진짜 장기 추세는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 같은 단기 변수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때 만들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국가는 전쟁을 하거나 복지를 확대하거나 큰 위기를 맞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은 한정된 자원이어서 갑자기 많이 캐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더 발행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 돈의 가치는 예전과 같지 않다. 그때부터 화폐는 신뢰를 잃고 금은 다시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즉,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금이 갑자기 더 반짝여서가 아니라 화폐의 기준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의 역할은 매우 명확합니다. 금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도, 정부의 재정도, 중앙은행의 정책도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비상용 기준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많이 쥐고 있던 국가가 제재나 정치적 충돌로 자산이 묶이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다음 선택지는 자연스럽습니다. 통제될 수 있는 자산을 줄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게 금으로 향하는 수요를 만들고 특히 중앙은행의 실물, 매수 흐름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달러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위기 때 현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국면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이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부채가 누적되고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실질 구매력이 잠식되는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 화폐 신뢰는 서서히 닳습니다. 금은 그 균열이 커질수록 다시 중심으로 옵니다. 이게 바로 금은 사이클이 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금은 하루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통화체제의 균열을 반영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오히려 그 장기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파동일 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공급이 타이트한데 통화 신뢰 변수까지 겹치면
금은 단순한 위험 회피 자산이 아니라 체제 해지로 기능합니다. 이때는 가격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갑니다. 금의 슈퍼사이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실질 금리는 결국 내려가고 그때 금은 재평가된다. 지금 금이 단순한 불안 심리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그 핵심 엔진은 부채와 실질 금리입니다. 특히 미국처럼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의 부채 구조는 금의 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먼저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재정운용의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라는 건 돈을 빌려준 쪽이 구매력 기준으로 이득을 본다는 뜻이고 돈을 빌린 쪽은 구매력 기준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가장 큰 차입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환경은 국가 부채를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채가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바로 실질 금리를 낮추는 방향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명목 금리를 물가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3%인데 물가가 4%부터 5%까지로 유지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됩니다. 이때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숫자로 이자를 받지만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부채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깎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부채 축소의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 금이 왜 강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현금과 채권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매력이 떨어집니다. 돈을 들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는 힘이 줄어드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구매력을 지켜줄 자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금은 그 자리에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서 있었던 자산입니다. 특히 실질 금리 하락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과 구조가 얽힌 장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의 상승은 한 번 시작되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이어지곤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금의 상승은 초반보다 중반 이후에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설마가 많고 중반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정책이 바뀌고 시장이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중반 이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추세가 확인되고 자금이 커지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가격이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가격 예측은 늘 위험합니다. 고점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금은 특이하게도 어느 수준 이상은 가야만 하는 구간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재평가의 임계선이라고 부릅니다. 화폐가 과도하게 발행되고 부채가 누적되고 실질 금리가 눌리는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 결국 시장은 금을 통해 통화 가치의 균열을 재측정합니다. 그때 금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레벨업처럼 한 단계 위 가격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려면 금이 왜 돈이었는지를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인류는 교환의 수단뿐 아니라 가치를 미래로 옮기는 저장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쉽게 나뉘고 누구의 허락 없이도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건 역사적으로 금과 은 같은 귀금속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신뢰를 잃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결국 금으로 돌아갔습니다.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여러 제국과 국가의 사례에서 통화량이 늘어난 뒤
금이 재평가되는 장면이 반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8,000달러 같은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본질은 간단합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에 비해 금의 절대량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금이 다시 중위준 자산 역할을 하게 되면 통화량 대비 금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계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1이냐, M이냐, 본원 통화량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본원 통화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시장이 이 정도 이상은 가야 균형이 맞는다 라고 보는 레벨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8,000달러는 충분히 가능한 중간 목표로 2만 달러는 완전한 재평가가 진행될 때 열리는 상단으로 거론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정확한 예언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 논리에서 파생되는 가격대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묻는 비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아니냐? 속성만 놓고 보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희소성, 분할성, 내구성 같은 조건에서 강점이 있죠. 하지만 금과 비트코인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익명성과 통제 저항성입니다. 금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이후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환 보유 자산으로 금을 선호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나치게 투명합니다. 거래 기록이 남고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가 입장에서는 담보 자산으로 쓰기 어려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기보다 투기 자산처럼 인식하는 구간이 많아 금과 상관관계가 자주 깨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를 정리하겠습니다. 금 이야기는 늘 거창하게 끝나기 쉽습니다. 8,000달러, 2만 달러 같은 숫자만 남고 막상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애매해지죠. 하지만 금 투자는 결국 단순한 게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을 단기 수익 상품이 아니라 구매력 방어 자산으로 정의할 것. 둘째, 변동성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둘 것. 이 두 가지가 되면 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유 목적을 분리해야 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성장 스토리로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통화와 부채, 실질 금리의 균열을 반영하면서 올라갑니다. 즉, 금을 들고 있다는 건 내 자산의 일부는 화폐 시스템 밖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을 전부로 만들면 안 되고 반대로 0으로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길 바라며 드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드는 겁니다. 이 관점이 잡혀야 조정이 와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방식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물, ETF, 그리고 혼합입니다. 실물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시스템 리스크에 가장 강합니다. 누가 발행한 종이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자산이니까요. 대신 보관 거래 비용이 있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TF의 장점은 편합니다. 사고 팔기 쉽고 분할 매수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ETF는 결국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위기 해지 목적이라면 실물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전략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답을 하나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정 목적이면 실물을, 유동성과 운용이면 ETF를, 둘 다 필요하면 혼합입니다. 세 번째는 매수 방식입니다. 금은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슈퍼사이클 구간에서는 조정이 크게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다가 결국 가격이 더 올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규칙 기반 적립입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하고 큰 조정이 올 때만 추가 매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해서 추격 매수도 줄고 공포의 손절도 줄어듭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차트가 아니라 심리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금은 달러와 실질 금리에 민감합니다. 달러가 급등하고 실질 금리가 튀는 구간에서는 금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을 들고 있다면
금을 올인이 아니라 완충제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을 매일 쳐다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금은 하루가 아니라 사이클로 먹는 자산입니다. 단기 변동을 견디지 못하면 금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남습니다. 지금 금 시장은 단순한 투기 국면이 아니라 통화, 신뢰, 부채, 실질 금리 공급 타이트가 함께 만든 구조적 흐름 위에 있습니다. 개인이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정하고 방식을 나누고 규칙 기반으로 분할 매수하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게 비중을 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금은 불안한 자산이 아니라 가장 차분한 자산이 됩니다.